자, 저는 안도균이라고 합니다. 도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총 3강, 3주 동안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 동의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전체 이제 제목이 양생과 치유의 입문의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게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 그 앞에 동의보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로는 동의보감의 얘기고, 첫 번째 시간은 오늘은 이제 예측불능의 시대와 창조적 진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동의보감에 숨겨진 무의의 통치술, 그 다음에 양생과 치유의 실천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맥락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들으시면 동의보감 안에 있는 아주 보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화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같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린트 같이 보이시죠? 자,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동의보감이 이게 몸과 관련된 이 내용이다 보니까 동의보감의 시선에서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부터 할게요. 동의보감에서는 이 몸을 정기신, 그러니까 정기신의 총체적 연결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정은 육체고, 자연은 기고, 마음은 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존재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럼 마음과 몸이다. 그런데 여기 기라고 하는 자연까지 몸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여기서 자연은 그냥 뭐 우리가 아는 뭐 네이처 이런 나무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세계, 그러니까 외부, 이 존재가 상응하는 모든 대상을 여기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의 몸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외부,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그 친구들도 한 몇 명 앉아 있는데 뭐 인이도 내 안에 있는 거야, 여기서는. 그리고 이런 어떤 여기 이제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도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야, 같이.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뭔가 마음이 있는데 외부 자연과 동떨어진, 세계와 동떨어진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벽과 상응을 하고 있고, 잘 때도 베개와 그 공간, 시공간과 항상 상응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몸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몸도 보면은 우리가 이 세균들이 있는 건 아시죠? 세균들이 이 장에만 우리 세포의 10배 정도 되는 세균이 여기 살고 있고, 근데 그 세균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타자와 함께 같이 공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여기 쓸게요. 정하고 이건 제가 쓰는 겁니다. 정기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몸은 자연과 함께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와 함께 정의된다는 건 뭐냐면 고정시켜 놓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과 함께, 시공간과 함께 흐르고 있는 몸을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부학적 몸이랑 좀 다른 거죠. 해부학적 몸은 이 삶과 격절된 상태에서 뭐 죽은 시체를 해부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변화하는 몸, 흐르는 몸을 사유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유동적 지성이라 그래요. 분석되지 않은 흐름 자체의 총체적인 어떤 연결체를 사유한다. 이런 것을 유동적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는 이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총체성의 반대는 분석입니다.
분석적인 이 사유를 갖고 있는 이 동의보감과 대별되는 서양 철학, 뭐 현대 서양 철학이 아니라 현대 의학. 현대 의학은 분석은 어떤 이 종합을 나누는 거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본다. 그래서 세포 단위까지 이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은 국소 부위. 그래서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넣고 소화성 궤양 벌건네. 그럼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스웰링, 뭐 붓고 거기 뭐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빨갛게 되고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화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겔포스 같은 거 먹으면 그 겔포스에 있는 화학 성분이 어떻게 만난다. 국소 부위. 예,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부위 또 어느 세포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게 이게 이 분석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지금의 이제 현대 의학인 거고. 근데 이제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하면 이제 데카르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데카르트는 이제 근대를 연 철학자예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그 여기서 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했냐면 몸이랑 마음과 신을 세 개의 실체를 상정해놔요. 그러니까 신은 빼더라도 몸과 마음이 실체다. 실체란 건 뭐냐면 실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원인이 되는 게 실체예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이걸 인과적 자족성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러면 몸과 마음이 실체라는 것은 몸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해. 마음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몸을 쓴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어떤 정신의 지금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정신의 영향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무엇을 담배를 끊고 싶어도 어느 순간 입에 가 있어. 담배가. 몸의 습관에 따라 또 영향을 받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몸이 아프거나, 그렇죠? 또 몸이 힘들면,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실체랑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또 어거지로도 여기 송가선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다고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정신과 물질이 연결이 잘 안 돼.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를 열었지만 근대 이후에 이제 학자들한테 극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또 이거 스피노자는 이 이론론을 만들려고 또 노력을 했고. 어쨌든 현대의학은 이런 마음과 몸의 분리로부터 몸을 아주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마음이 몸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심장에 뭐 이렇게 영혼이 들어있다거나.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분리가 되니까 몸은 적극적인 수술의 대상, 해부의 대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혁명적인 의술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를 또 받고 있고, 그렇죠? 정말 세포 단위, 유전자까지 가는 이 분석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도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 그러니까 마음을 격별시켜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총체성의 결여. 총체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분석적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석적 지성. 유동적 지성과 분별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일상을 살아가거나 세계를 이렇게 본다. 존재와 세계를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뭐 아주 엄밀한 분석 의학을 하고 분석 과학을 하는 분들도 이 종교를 갖고 있거나 이게 같이 있어야 돼. 어떤 과학이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유동적 지성이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 유동적 지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나카자 시니치라는 일본의 그 인류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인류는 네안데르탈린에서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 보통 이제 뭐 크로마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진화를 했어요. 예, 네안데르탈린에다가 뭐 어떤 학자는 여기다 모자 씌우고 양복 입으면 지금 현대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 용량도 거의 비슷해요. 뭐 네안데르탈린이 더 클 수도 있나?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점이 있어. 지금 현생 인류와.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까지는 뭐가 있냐면 분별적 지식, 분석적 지식이 있었다는 거야. 뭐냐면 무엇인가를 나눠 놓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되게 중요한 생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저 곰이 나를 칠 존재인지 아니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어떤 건지 이게 독초인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분별이 돼야 돼. 이게 생존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생 인류의 뇌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것끼리 이런 것이 이제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것끼리의 심연의 어떤 유동적 동질성. 그래서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의 상징. 뭐 예를 들어서 곰과 여러 동물들은 우리들의 조상이다. 이거는 압축 치환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상징성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잡을 때도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었고 그러니까 어때 예를 갖춰야죠. 그런 윤리들로 생겨났고 염소를 잡을 때도 뭐 어린애들은 잡지 않는다거나 뭐 화살을 쏠 때도 뭐 애들한테 가르치겠죠. 뭐 우리의 조상이었어. 나중에 나도 염소가 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예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식의 유동적 지성. 다르지만 같은 어떤 심연의 연결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그러고 대칭성이라고도 해요. 데칼코마니 이런 거 아시죠? 대칭성.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칭적 사유랑 비대칭적 사유가 아까 분석적 지성이거든요. 대칭적 사유랑 비대칭적 사유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데 인류가 문명이 시작되면서 비대칭적 사유, 그러니까 분석적 사유가 조금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거예요.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분석, 이 분과학들, 여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학문들이 전부 다 분석의 합리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신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분석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어떤 뭐 우리 징크스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방식에서 살아남아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유동적 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라는 게 이제 낙가자 신이치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의보감 사상을 보면은 동의보감 사상은 유동적 지성을 바탕으로 해요. 이걸 근간으로 합니다. 거기에 분석적 지성이 보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유동적 지성을 해석하는 특별한 툴이 있는 거예요. 장치, 이게 도구가 있는 거야. 그냥 연결됐어 이게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는 유동적 지성이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음양오행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몸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학문적으로 그래서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석의학에서는 사실 다루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뭐 키드니, 신장의 이 비뇨의 시스템이 다른 철학과 연결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데 한의학에서는 그게 신은 수는 두려움, 뭐 또 겨울, 그 다음에 유동적 흐름, 시면 이런 어떤 추상적 단어와도 연결이 되니까 삶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어떤 유동적 지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면은 나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 이게 이제 오행인데 목은 봄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간과 또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노, 풍 이게 서로 다른 바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옮길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뻗어나가는 어떤 힘이에요. 봄과 같은 어떤 힘인데 이게 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간의 어떤 성질. 그 다음에 분노도 확 봄처럼 일어나죠. 이게 발생하는 힘. 또 풍도 여기 이제 속해. 그래서 이것 갖고 5만 가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풍과 관련된 질환은 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풍은 뭐 제풍도연이라고 해서 떨리는 건 뭐든지 다 풍이라고 봅니다. 그냥 아주 쉽게는 뭐 풍한사 그러면 감기도 풍한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중풍 같은 거는 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풍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간풍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생리적이지 않은 어떤 것과 그다음에 간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유동적 지성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직감적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주술적인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바람이 이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화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은 이제 조금 그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첫 시간에는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분석적 지성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포착을 할 수 없는 예측불능의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 그죠? 코로나. 이게 코로나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지만 전염병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팬데믹하게 나오는 이런 전염병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죠. 뭐 우리가 아는 게 뭐 패스트 같은 거 그렇죠? 예.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고 그 다음에 뭐 1900년도 초에 1차 대전 때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 같은 거. 근데 얼마 전에도 뭐 팬데믹이 일어났었고, 근데 이제 점점 빨라지죠.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염병은 계속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미생물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 항생제를 만들죠. 뭐 방코마이신 막 진짜. 근데 그거에 맞춰서 얘네들이 변종을 합니다.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된 거잖아요. 특히 RNA 바이러스는 변종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잘 변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백신 만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백신 다 만들고 나면 그런 질병이 또 안 오리라고 보장을 못 하죠. 또 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항상 항생제나 백신이 미생물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고도에 발달해도. 그리고 자본주의와 생체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전에는 전제군주하에서 이 권력을 이제 군주의 권력, 이걸 규율 권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노동력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백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고 인구 안정성을 도모해야 돼. 그래서 그 인구를 관리하고 건강, 복지 이런 걸 이제 관리하는 게 생체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생체 권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도 한 번에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적은 없었죠. 소비, 생산, 금융이 한꺼번에 붕괴되는 코로나 이 사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체 권력도 이것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붕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세계가 도래했는데 원래 세계는 예측 불가능하다. 근데 그걸 안 거지. 뭔가 국가와 뭔가 제도와 어떤 생체 권력이 우리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이 자연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이 코로나로 한 방에 깨끗해진 걸 경험했잖아요. 예. 그래서 전염병은 계속된다. 근데 전염병이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의 팽창에 조금 양태가 좀 달라요. 옛날보다. 이 자본주의의 팽창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전염병들은 되게 한번 보세요. 이게 자본주의 욕망은 1인당 소비량을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인구도 늘었지만 옛날보다 한 사람이 소비하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또 욕망은 욕망을 낳고 그렇죠? 옆집에서 뭐 사면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야생 동물의 영역과 문명이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그 중간에는 이거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제 그러니까 DMZ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이거를 서서히 파먹어요. 계속 아마존도 벌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그럼 야생동물에 있던 미생물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처음에는 잘 못 살아요. 뭐 물론 인수공통 이런 바이러스도 있는데 사람한테 들어와서 못 사는 애들이 점점 적응을 해가죠. 그래서 변이를 하고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점점 더 전파력이 세지거나 치명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거. 또 뭐 집약적 축산. 뭐 정말 닭 키울 때 막 말도 못하죠. 막 운동 못하게 만들고 거기 안에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거기 안에 미생물들도 같이 변종을 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많죠. 지구 온난화돼서 뭐 예를 들면 시베리아나 저기 알라스카 같은 데서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어. 영원히 녹지 않는 땅, 얼어버린 땅. 거기 안에 뭐 술록이라든지 온갖 동물들도 사체들도 있고 그게 녹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서 흙이 무너지면서 술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옛날에 붙였던. 그걸 만진 애가 그 탄저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는 거야. 거기 안에 메탄가스도 또 그래서 더더욱 온난화가 심해지죠. 또 말라리아를 갖고 있는 모기가 점점 올라가죠. 적도에 있다가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런 것들. 뭐 5만 가지 것들이 사실 이게 미생물이 계속해서 변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식량학자는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벌레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식량들도 이 쌀이나 이런 애들이 이 해충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체 독소를 발휘할 수 있다. 낼 수 있다. 그럼 사람이 못 먹는다고. 그럼 어마어마한 기아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점점 더 전염병이 어때요? 메르스, 신종플루 계속 빨리 오죠. 뭐 그 어떤 학자는 1년 만에 한 번씩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거를 모든 것이 붕괴되고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분석을 하려 거냐. 그렇죠? 이거는 이렇다, 이건 저렇다. 그러면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사회, 문화, 온갖 심리,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가 이제 안 먹히는 거야.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야. 경제를 살리려면 거리두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엮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체적으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지. 그리고 분석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야. 뭐가 어쩔 수 없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유동적 지성일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은. 그래서 분석적 지성을 가지고 쪼개서 해석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우리는 유동적 지성이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유동적 지성이 아까 말한 대로 직감만으로 그분이 오실 때 막 이런 게 직감이거든. 자연은 아름다워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자연이 들어왔어 이런 게 이제 직감인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유동적 지성이 하나의 툴을 갖고 있어야 이 사이비 도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툴을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문학적인 어떤 자기 반성적 사유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툴이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음양오행 동의보감도 음양오행 역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니까 근데 그게 왜 사주명리나 이런 게 아니라 왜 동의보감이나 몸을 중심으로 하냐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근데 어쨌든 이런 유동적 지성을 가지고 서로 상징 압축화 치환을 통해서 상징으로 연결하는 어떤 방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유동적 지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지구가 너무 아파 이런 것도 유동적 지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의 학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학문의 영역으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의 팽창, 양적 팽창을 이제 한의학적으로 과로랑 연결을 해. 왜냐하면 과로도 양기를 너무 많이 써갖고 그것이 음기를 또 소모하고 이런 걸로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돼요. 몸의 어떤 패턴이랑. 보면 과로로 인한 전기 고갈, 그렇죠?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전기가 고갈이 되면 내 안에서 병이 생기거나 외사가 쉽게 침입을 해요. 우리가 면역력 약하면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쉬어야죠. 요양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그래서 전기가 보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이도 먹고 이제 더 이런 식으로 살다간 돌연사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명 연장을 위해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 그리고 자본주의 이제 음과 양으로만 보면은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팽창해 왔죠. 양적으로. 그럼 양극 생음, 양이 극에 이르면 음으로 전환한다의 원리에 의해서 언젠가는 내려갈 거란 말이야. 이게 내려가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어. 이게 극복되면 더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분석의 분과학을 가지고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지. 그냥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제 이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학문의 영역에서 다뤄지지는 않는다고. 그거를 갖고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도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서 얼마나 번아웃이 됩니까? 그렇죠? 정말 과학 발달에 의해서 엄청 편리한 세계가 됐는데 그런데 노동량은 줄질 않아. 그렇죠? 오히려 옛날에 노동했던 노예들보다 더 많이 노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특히 대기업 이런 데 들어가면 뭐 친구들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보면 알 거 아니야. 진짜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나오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뭐 많이 있겠죠. 뭐 자기 뭐 돈도 있을 테고 자기 어떤 개발도 될 테고 뭐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하겠지만 몸이 축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게 이 몸과 마음과 내가 만나는 세상이 통째로 내가 인식된다 그랬죠. 이 안에서 그러면 코로나 사태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다시 이 자본주의 팽창 시스템 안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제도나 이런 어떤 분석의 이 세계에서는 다시 빨리 이게 없어지고 빨리 그 안으로 돌아가야 돼. 물론 생존도 중요하고 다시 활기를 띠고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시스템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조금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새롭게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끌려가서만 해서도 안 하고 내가 자연을 바꾼다는 것도 오만한 거예요. 세상이 하나 있고 이거는 우주야. 대우주.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또 우주야. 이건 소우주. 이게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우주의 하나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의 차라면 나도 차야. 부품이 다 있는 거야. 작아. 근데. 그래서 대등한 관계예요. 대우주가 변화의 주체라면 나도 변화의 주체인 거예요. 여기만 따라가서 이 세월의 어떤 힘에 끌려가서만도 안 되고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서로 변화의 주체로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상이 지금 먼저 손을 내밀었죠.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미생물도 내고 그래서 지구 이게 가이아 이론인데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지구가 아파. 지금 막 너무 힘든 거야. 인구도 많아지고 뭐 경제학적으로는 인구가 적다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생태계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적어야 될 거예요. 사자보다도 적어야 되잖아. 근데 엄청 많은 거야 사실. 이걸 지배하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오만한 거죠.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것이 실제 삶과 그냥 생태학적으로 뭐 우리가 설거지 물을 줄이고 페트병 조금 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삶의 영역에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툴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팽창적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같은 질병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아까 전기 소모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유동적 지성은 지금의 시대 환경에 맞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혹은 창조적 진화를 요구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유동적 지성도 필요하겠죠. 지금 시절 인연이 우리에게 창조적 진화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진화는 그 적자생존에 의해서 어떤 수동적인 진화라고 보는데 창조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하나의 소우주론에 의하면 그렇죠. 이 창조적 진화란 말 자체는 사실 베르그손이라는 철학자의 그 책 이름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생명에는 그런데 내가 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구심력과 원심력. 구심력은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벗어나지도 않고 안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돌 수 있는 이유가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고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잖아요. 생명에는 이 두 가지 힘이 같이 있다는 거야. 구심력은 외부 힘에 대항하여 안정성을 취하려는 힘, 유지하려는 힘. 이게 구심력이고, 원심력은 안정성을 깨고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려는 힘. 이 두 가지가 본능이에요. 생명적 본능. 그런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심력의 작용이 사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유목에서 정주로 갔고, 또 문명이 발달할수록, 특히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편리함, 또 안정됨,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에 수많은 매뉴얼들, 안정적인 실패하지 않을 매뉴얼들이 쏟아져 오고, 이런 것들이 구심력이에요. 그런데 안정성은 그렇게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가 몸에서 안정이 오래되면 이걸 파괴하려는 본능이 일어나요. 그래서 먹고 살만한데도 끊임없이 전쟁과 약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또 지루함이 있죠. 이 구심력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려고 중독이 일어나요. 심심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약, 나를 파괴하는 거죠. 도박도 나를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관계를 다 파괴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 중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동물원의 동물들을 한번 보면은 이게 사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야생동물보다 수명은 깁니다.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이 야생의 이제 세렝게티 이런 초원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왜냐면 언제 쟤가 나를 덮치지 않을까 긴장해야죠. 사자 입장에서도 넉넉히 있을 수만 없어요. 쟤가 엄청 걸음이 빠르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려면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며칠 굶었어. 얘를 잡아먹지 않으면 나도 생명이 위태로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고, 또 어떤 애들은 뭐 누구 같은 애 잘못 잡으면 뿔로 받치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생명 끝이거든요. 이런 위험 속에 있어요. 그러면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때요? 사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사자들도 굳이 잡으러 갈 필요 없고 고기를 주니까. 그러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해를 합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자해를 해요. 뭐 땅바닥에 시멘트 바닥에다 자기 발을 긁고 상처를 낸다거나, 머리를 우리에다 갖다 받는다거나, 뭐 토한 걸 먹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자해 행동이 왜 일어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명의 두 가지 본능에서 하나를 억압한 거야. 자유와 위험함과 창조적 본능, 이런 것을 억압한 거라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꾸 안으로, 구심력 안으로 어떤 제도와 그 다음에 이 문명의 이익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편리하게 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죽으면 흩어지니까. 흩어져서
우리가 이 전에 왔던 바람이나 이런 유기물로 돌아가니까 훨씬 더 자유롭겠죠. 원심력으로 흩어지는 것 자체가 원심력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원심력과 이 구심력을 같이 이렇게 조화를 해야 되는데, 구심력이 더 세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석적 지성, 비대칭적 지성이 세다 보니까 낙가자한 신일지가 얘기한 것처럼 대칭적 사유, 유동적 사유가 필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유동적 사유로 인한 뭔가 다른 방식의 삶의 응용력,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창조적인 삶. 온갖 매뉴얼들이 있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뭐 이렇게 대학도 나와야 되고 대기업도 가야 되고 매뉴얼들이 있어요. 뭐 레시피는 뭐 백종원 걸 봐야 되고 뭐 그런 요리야 뭐 백종원 걸 봐도 됩니다만 5만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될까까지 유튜브나 다른 것을 보고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말 존재론적인 질문까지도 남한테 맡겨버리면 나의 생명력을 어디다 갖다 쓸 거냐는 거야. 나의 창조적 에너지는 어디다 갖다 쓸 거냐는 거야. 계속 막히죠. 창조적 에너지를 막아놓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몸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동의보감 순환론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 새로운 창발적 에너지를 한의학에서는 상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신장에 저장된 창조적 에너지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뭐 베르그소는 이제 엘랑비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진화를 촉발하는 근원적 에너지, 이제 그 힘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기로 거듭나는 힘을 이 엘랑비탈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화의 이거랑과 좀 비슷해서 써놨는데, 이 상하의 힘이 어떻게, 그러면 상하의 힘을 그냥 어떻게 꺼낼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치적 통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몸을 하나의 국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떤 조직이 아닌 거야. 하나의 국가라면 어때요? 뭔가 객관적인 시야, 메타적인 어떤 게 필요하죠. 시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감정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메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여기다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 뭐 국가의 예산, 집행 이런 거 어때요? 한 군데만 몰빵할 수 없잖아요. 그걸 관리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시선으로서 어떤 통치력을 발휘할 것이냐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막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도 그 명리나 이런 그 유동적인 지식 체계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명리라든지 사주명리. 네. 근데 궁금한 지점이 이제 아까 그것은 원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술과는 다르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런 그 원리들이 그럼 처음에 정립됐을 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복기는 신체로는 간, 뭐 감정으로는 분노와 연결, 이런 연결고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누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니까 간과 분노와 뭐 풍 이런 것을 누가 처음에 어떻게 연결했냐?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동양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양학은 연역과 기납이 이렇게 서로 와서 중간에 맞물려요. 예를 들어서 의학 같은 경우에도 음양오행이라는 연역적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의학의 중요한 점은 데이터야. 실질적인 데이터. 내가 뭐를 먹었더니 계속 아프더라. 힘을 어떻게 썼더니 어디가 아프더라. 어떤 풀을 먹었더니 좀 낫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와 연역, 이게 귀납이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이것을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학의 연역적 이론은 되게
성그러요. 이 논리가 촘촘하지가 않다고. 하나의 완성된 논리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귀납을 가지고 메꿔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명리도 그렇고 이 동양학도 그렇고 귀납과 영역이 적절하게 만나는 거야. 이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애매하죠. 이게 코에 꼭 낀 듯 뭐 못 낀 듯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삶의 영역은 난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다른 거죠. 이제 분석 의학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장점, 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할 수 있는 몸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유동적 지성이 있잖아요. 이 유동적 지성은 그런 방식으로 약간 애매함에 몸 자체가 애매해. 몸이 카오스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분석의학이 몸과 마음을 합쳐서 만들지 못한 이유가 이 연결고리가 명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연결하려면 그 애매한 약간 수사적인 걸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동적 지성이 그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걸 뺀 거야. 그래서 몸 자체로의 분석적 능력 이를 가지고 이거를 뭐 세포 단위로 가서 화학식을 만들고 그거를 투여하고 낫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화학식이 아닌 기운의 배치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황이라는 약이 있는데 마황은 감기에 먹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 안에 이제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서양 의사는 마황 필요 없고 거기에 에페드린만 추출해서 쓰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동양에서는 마황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운 어디서 났는지 색깔은 무언지 파란색이니까 목기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빨대처럼 생겼거든요. 안에가 비어있는. 그래서 이게 딱 꽂으면 땀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땀을 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땀이 나서 바깥에 있는 외설을 물리친다. 이거를 서양에서는 땀이 난다는 것은 백혈구가 피에서 빠져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침투한 1차적인 어떤 방어, 면역계의 방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하는 문법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어디 누가 최초로 뭐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중국식 사유는 이 동아시아의 사유는 되게 누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역과 기납을 통해서 누가 만들면 첨삭을 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게 없어.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상한론이라는 책도 의서도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학자적 양심으로는 우리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 이걸 놓고 자기의 주석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문을 바꿔. 원문을 바꿔서 나요. 그러면 이 판본이 달라. 그래서 자기가 새로 쓰는 거야 상한론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마 논어도 비슷할 걸? 이런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도덕경도 그렇잖아. 이 마항태에서 나온 판본이랑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서양식의 어떤 논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시대를 거치면서 차츰차츰 만들어져 온 것이지 누가 오리지널하게 딱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몇천 년인 거지. 네.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사회과학적으로 검증된 이게 뭐 이렇게 이 통계로 보면은 엄청난 유의한 수준인 거지. 이게 자료가 많으니까. 근데 그냥 귀납적인 원리가 아니라 이거를 음양오행과 연결해요. 때로는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뭐 음양오행의 어떤 거를 좀 약간 변형시키거나 바꾸거나 이런 논리를 바꿔서 이걸 어떻게든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동적이에요. 약간 음양오행도. 이게 딱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모순율이라고 그러죠. A는 나데이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건데 음양은 A가 나데이가 되기도 하고 서로 교환도 되고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달라. 이 언어의 왜 국어랑 영어가 문법이 다르잖아. 문법이 달라, 문법이. 그래서 이런 문법들을 좀 알면 되게 재밌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팬데믹과 자본주의의 흐름이 너무 견고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팬데믹과 자본주의가 견고하게 엮여져 있다. 그래서 실천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자본주의는 지금 우리가 사실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견고한 틀이죠. 그리고 사실
나기가 어려웠고 이걸 또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안에서 살면서 거기를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유동적 지식 이런 게 팬데믹이 왔으니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고 자본주의가 무너진다. 또 올 수 있다. 그럼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양태를 바꿔서 또 팽창을 한다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약간 팽창주의잖아요. 끝없는 자본의 축적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고. 그런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딱 요 시대에 자본주의가 막 이 무너지면서 또 팬데믹 상황과 엮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사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 할 텐데 예를 들면 삶의 어떤 양식도 달라질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달라진 것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못해. 그러면 그런 방식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소규모의 공동체라든지 뭐 소소하게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뭔가 뭐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뭐 좀 뭐라 그러나 이걸 이제 웹상으로 비대면 어떤 언컨택트한 상황을 이제 도래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살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 그냥 백신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태 권력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고 원래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삶의 창의력이라는 게 있어. 창발성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삶의 창발성이잖아. 누가 강요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쨌든 뭐 그건 선택이지.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평생 대기업에서 일을 하겠다. 평생 그것도 자기 자유인 거고. 근데 나는 좀 창의력 있게 다른 삶을 살겠다. 그것이 나는 공부를 하면서 뭐 먹고 사는데 내가 알바를 하고 나머지 시간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것도 자기 삶의 자유라고. 근데 마침 또 이 자본주의가 팬데믹과 엮여져서 그렇게 소소하게밖에 할 수가 없는 또 혼자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러면 내 안에 이 자유와 이런 창조적 에너지가 무엇을 만나야 뭐 좀 이게 몸과 이 상활한 에너지가 사실 반복하면은 자기 몸을 치게 돼 있어요. 염증과 심장열을 일으켜갖고 정신적 망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자와 만나야 돼. 낯선 것과 만나야 된다고. 근데 공부 같은 거 어저께 그 고미 선생님 뭐 강의하셨잖아요. 뭐 글쓰기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글쓰기도 일종의 그런 거지. 새로운 어떤 글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한데 이 글을 쓰려면 읽어야 되고 낯선 걸 만나야 된다고. 상황은 자꾸 이런 걸 만나야 돼. 근데 그런 상황들이 뭐냐? 그게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새롭게 내가 내 힘으로 그 많은 어떤 제도와 장치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이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새롭게 낼 것이냐? 이런 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찾아보고 내가 그런 걸 고민을 해야 어떤 책을 찾아보지? 어떤 것을 보지? 이렇게 하는 거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대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부터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무의의 통치술 또 세 번째 시간은 아주 뭐라 그러죠? 그 실천들 뭐 이런 거 양생의 실천들 이런 거죠. 약간 세속적인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지금 첫 시간은 약간 조금 무겁게 가긴 했는데 이런 어떤 사실 전제를 동의를 해야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이게 이 사입이 또 도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유동적 지수형을 쓰거나 뭐 명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어떤 인문학적인 반성적 사유가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별게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뾰족한 걸 갖고 해봐야 사실 이게 정말 허무한 것이다. 혹은 이게 다 흐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아주 되게 애매한 상황들. 이게 몸이거든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는 행위나 어떤 유동적 사유가 이게
이걸 또 자기만의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해석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이게 일반 보편화된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그걸 강요한다거나 이런 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양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해석과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뭔가 강요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또 있어요. 그게 성명상수라 그러거든요. 같이 닦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몸을 닦는 어떤 뭐 도인법 이런 호흡술 이런 거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상한 사유들도 일어나고 몸도 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현상들을 진리로 믿어버린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성은 일종의 이제 인문학 같은 거거든요. 인문학으로 다시 환기하고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인위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학문이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할 것인가 같이 해야 돼, 같이. 예, 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뭐 실천법이라면 3강까지 들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얘기한 요 정도에서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옛날과 같이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면 지금 같은 역병의 만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이 지역 간 왕래가 빈번하고 빠른 시대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뭐 고을마다 이렇게 왕래가 별로 없었죠. 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립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파가 덜 되겠죠, 그렇죠? 덜 되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비행기 한번 타면 전 세계로 가니까 훨씬 더 빠르죠. 그 질문인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다르죠. 옛날이랑 사람. 그래서 이제 뭐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뭐 봉쇄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그 전판 속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잠잠해지겠죠. 그렇긴 한데 그게 또 과연 그것만 옳은 방법이냐 이런 거는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건 국가에서 다루들 문제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거를 적절하게 잘 다루니까 또 뭐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왔으면 또 질병이라는 게 이게 조금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전염병도 하나의 유동적 사유로 보면은 그게 어떤 그 시절 인연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수의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나 돼지 이런 구제역이라든지 전염병들이 있는데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시절 인연이나 수명도 있다. 이거는 어쨌든 분석 의학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는 어떤 거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일상을 일반적으로 이제 해 나가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 세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리두기도 좀 그러니까 뭔가 응용을 해야 돼.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거리두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것도 이용하면서 뭐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서 세미나도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아갈 때는 뭔가 같이 살아가는 윤리나 질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 공격하는 것보다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이용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일종의 이렇게 살았던 패턴들을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거리두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 간의 전파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서 뭐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면서도 뭐 만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소수로 또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소수로 아름아름 만난다거나.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만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한 10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제 또 뭐 줌이나 뭐 유튜브를 이용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뭐 세미나는 얼마든지 뭐 조금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좀 강해지면 이런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이게 전파력은 센데 이게 치명률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또 낮죠. 왜냐하면 에볼라 같은 거는 이제 걸리면 죽어버리니까 그냥 전파될 이제 시간이 없는 거지. 기회도 없고. 근데 이렇게 변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건 모르는 거야. 이건 내가 가정이에요. 가설인데 치명률이 높아졌는데 무증상 감염이 일어나. 내가 무증상으로 감염이 일어나는데 증상이 일어날 땐 죽어버려. 그러면 사실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 전염력이 높은데 치명률도 높다면 치명률이 40%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죠. 거리두기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 과연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뭐 아까 그 학자분처럼 1년에 한 번씩 온다면 그럼 어떨 것인가? 그러면 사실 경제 이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겠죠. 대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전부 다 사양되고 무너지겠죠. 그리고 다른 방식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팽창은 뭐 말도 안 되고 정말 원시부터 다시 다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영화 배우가 그 슈퍼를 갔더니 이 마트를 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야. 다 사재기 해갖고 그래갖고 뭘 사냐면 닭을 샀어요. 암탉을 사갖고 계란을 먹고 싶으니까 암탉을 사갖고 키우는 거야. 자기 집 마당에다가. 근데 누구도 이런 상황이 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여러 상황들을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언제까지 자본이나 자본주의는 생태 이 권력 이런 것지 생체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이긴 합니다. 물론 백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화 되겠죠.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활성화 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인 재편도 바뀌어요. 자, 3시간 됐네요. 그래서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주 또 생각을 해두다가 채팅방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빠지지 말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